문명적 특성이 있어요. 모략이에요, 모략. 우회, 매복, 기습, 정 안 되면 미인계. 중국이 발전했느냐? 퇴화합니다. 좁아지고 음울해지는 그런 속성. 남이 잘 되는 것도 싫고 안 되는 건 신경 안 쓰고. 중국은 영악합니다. 자기를 처세하는 이런 건 많이 발달했지만 다리를 놓고 남을 허용해주고 사랑해주고 이타하고 박애하는 그런 정신적인 세계는 사실 잘 안 보여요. 그걸 송양지인이라고 중국 사람들은 2500년 동안 욕을 해댔습니다. 이 어리석게 어진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 안 합니다. 기나라 사람이 하늘 무너지는 걸 걱정을 해갖고 야단 맞는 장면이 있죠. 에? 하늘이 왜 무너져 이 X나.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땅에 사는 사람이 하늘을 유추하는 거는 정말 위대한 거예요. 땅에 묶인 사람들이. 땅을 살아갈 때 지혜는 중국이 이렇게 줍니다. 하지만은 땅을 벗어나는 추상과 맑음, 밝음 이런 궁극에 관한 질문이 안 나와요. 문명적 요소 그리고 문명을 휩쓸었던 전쟁의 바람, 그죠? 그리고 이제 어디로 연결이 됐는가에 대한 그 흔적들을 이제 중심으로 했는데, 자 이제 결론입니다. 그 문명적 특성이 있어요. 중국이 문명이라면은 만약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시고 제 말이 합리적인 어떤 추론이라면은 중국의 문명이고 중국은 문명성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문명을 가르는 거대한 특징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모략이에요, 모략. 모략은 여러분들 굉장히 안 좋은 뜻으로 많이 쓰이죠. 근데 사실은 전략이에요, 전략. 전략이고 사람이 얕게 자기의 조그만 자원을 투입해 갖고 최대한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전략적인 꽤 아주 좋게 얘기하면 지혜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렇게 전랑과 재난이 많이 넘나들었던 중국의 역사, 그 속에서 살아남고자 하는 사람들의 어떤 사고와 패턴, 사고의 패턴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기울었을까 하는 그 주제로 이번에 마지막 챕터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메드 인 차이나 하면 굉장히 욕을 많이 먹죠. 거기에 막 이상한 거 집어넣고 막 유해 물질 집어넣고. 그래서 메드 인 차이나가 욕 진짜 많이 먹는데, 저는 메드 인 차이나 중에 가장 빛나는 게 하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바로 바둑입니다. 19의 씨줄과 19의 날줄로 이렇게 오가는 그 판에서 벌어지는 기기묘묘한 수의 행진. 야, 이건 이렇게 해갖고 저건 저렇게 해서 상대를 급격하게 무너뜨리는. 근데 거길 잘 보세요. 그거는 서양의 체스랑 좀 다르죠. 서양의 체스는 말과 말들이 이렇게 딱 전진하면서 1대1로 붙는 백병전 내지는 직접 보이는 공격 방식인데, 바둑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바둑 두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회와 매복, 포석과 뭐 여러 가지 형세에 대한, 그러니까 전체적인 걸 보면서 들어가는 굉장히 복잡한 싸움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파고랑 우리 이세돌 그 기전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복잡한 싸움법은 도대체 어떻게 나왔는가? 어떻게 나왔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전쟁을 수도 없이 겪은 사람들의 사고의 응결점 내지는 결정체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그 대신 중국은 좀 독특하게 싸웁니다. 옛날부터 여러분들 활과 화살의 관계를 잘 아시죠? 안 보이는 데서 쏘는 거 아니에요. 좀 멀리서. 근데 사실은 서양 싸움법에서는 조금 타부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안 보이는 데서 싸우는 거에 대한 비겁함에 그리고 정당성의 어떤 결여 같은 걸로 본 그 패턴이 좀 있는데, 중국은 안 그렇습니다. 중국은 안 보이는 게 안 보이는 데서 싸워갖고 이기는 게 어떻게 보면 고수예요. 그래서 중국의 발명품 이 지금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는 바둑을 들여다보면은 이 중국인의 오래된 싸움법, 이거는 지금 3000년이 넘거든요. 바둑의 역사가. 그럼 도대체 중국 역사 3000년 전에 도대체 어떤
어떤 싸움이 어떻게 벌어졌길래 이런 어떤 복잡한 싸움법에 게임이 나오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서양의 갑옷 두르고 여러분들 저기 서양 싸움법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영화들이 있잖아요. 워털루, 나폴레옹이 웰링턴과 싸우는 그 장면을 보십시오. 뭐 고증해낸 그 영화 장면을 보면은 횡대로 쏘잖아요. 횡대로. 저쪽도 횡대로 쏘고. 그리고 가면서 뭐예요? 총 펴놓고 쏘고 쓰러지고 쏘고 쓰러지는데 이 중국에서 이게 포복절도할 싸움법이란 말입니다. 중국에서 절대 이렇게 안 싸워요. 여러분들 중국 싸움법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대로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대부분 우회, 매복, 기습, 정 안 되면 미인계, 그죠? 공성계, 트릭이잖아, 트릭. 자기 싸움을 자기의 요소를 별로 투입하지 않고서도 남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에 아주 골몰해 있는 그 싸움법 아니에요? 바둑이 그거 아니에요? 바둑이 포석을 잘하고 형세를 읽어갖고 남을 급거에 무력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누구처럼 창 들고 이렇게 들어가서 찌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손자병법도 보세요. 물처럼 싸워라. 무슨 뜻이에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고 꽉 찬 데서 빈 데로 가다. 뭐 이런 희한한 싸움법들이 있어요. 자, 손자병법은 이런 얘기를 해요. 2500년 전입니다. 손자가 만들어진 그 연대가. 그리고 손자와 동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공자. 그리고 인도 북부에서는 시타르타 부처님이 태어나죠. 이런 시대에 손자는 이런 연역을 하고 있습니다. 물처럼 싸워라. 빈대로 물처럼 꽉 찬 데서 빈대로 흘러가라. 뭐 이런. 그리고 정규전도 중요하지만은 기습. 남이 생각하지는 못하는 그 점을 건드려라.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자, 2500년 전 손자가 이런 글자를 연역을 했습니다. 사이간자라고 여러분들 그 한자 하면 얼굴이 좀 어두워지시는데 사이간자는 뭐 간단해요. 문문자 밑에 날일자가 있죠. 이 원래 글자꼴은 약 3000년 전에 생겨났을 때 글자꼴은 문틈 위로 달이 비치는 형국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게 날일자 해로 바뀌었습니다만 이렇거나 저렇거나 어쨌거나 그 글자 뜻은 문으로 새 들어오는 달빛이나 햇빛이에요. 근데 2500년 전에 손자라는 병법의 대가는 이 글자를 스파이로 풉니다. 스파이, 사이간, 사이, 문틈으로 들어오는 빛을 보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스파이를 생각해냈을까? 스파이를 5가지 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2500년 전이면 어디예요? 예? 우리 어디예요? 우리 어느 중간이에요? 고조선. 고조선에 사실은 우리 한반도의 어떤 권력적인 혈통적인 정체성도 사실은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한 시점인데 우리가 본격적인 문자를 우리도 운용을 못하던 시절인데 그 시절의 손자라는 이 이상한 사람은 문틈으로 들어오는 별빛을 보면서 달빛을 보면서 스파이. 이거 문명의 조숙성이에요? 아니면은 너무 대바라진 겁니까? 나는 조숙성은 조숙성으로 인정을 해요. 그만큼 손자 시대에 어마어마하고 질기고 잔혹한 싸움이 붙었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 개념을 유출해갖고 적진에다가 5종류의 스파이를 보내라. 이 스파이를 어떻게 운용을 하자라고 구체적으로 개념화시키는 이건 중국 문명의 어떤 점일까요? 우리는 아마 그 조숙성 때문에 중국을 계속 받아들이면서 저쪽에서 연구는 여러 가지 문화, 사상, 철학 이걸 끊임없이 우리는 받아들인 거죠. 하지만 우리가 꼭 그 길로 가야 되리라고 우리는 스스로 규정할 필요는 없겠죠. 자, 저런 전통이 엮었으니까 중국의 이제 요즘 식사를 얘기를 할게요. 식사 자리가 대부분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비즈니스하러 중국에 가면은 대부분 중국 사람들의 환대에 녹아요. 대부분 아주 화려한 식탁을 차려놓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4명이 들어오고 저쪽에서 4명이 나옵니다. 이게 8인 식탁으로 기준으로 할 때 문 맨 안쪽에 있는 사람이 좌장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호스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오른쪽에 앉히는 사람이 주빈이에요. 이쪽 초청받은 사람의 주빈이고 그 반대편 문에 등을 대고 앉은 사람이 심부름꾼입니다. 2인자입니다. 2인자. 대신 양옆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지 잘 보셔야 돼요. 그 사람들은 아마 비즈니스 자리였다면은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사람한테 술을 권하는 술꾼이 들어올 겁니다. 물론 이게 이제 형식화된 건 아니지만은 일반적으로 그런 포맷을 많이 우리가 관찰을 해요. 그 사람은 며칠 동안 아마 위장을 기름기로 다진 사람일 거예요. 아니면 굉장히 묘령의 미인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술을 잘 먹는 사람이 들어와서 분위기를 휙 돌릴 겁니다. 이럴 때 이 호스트 그리고 주빈은 점잖게 주고받다가 이 술꾼한테 몇 잔 먹으면서 이제 막 거기서 빨려 들어갈 거예요. 자, 이런 중국인의 술자리, 밥자리를 보통 반국이라고 얘기합니다. 밥 반자에다가 우리가 이세돌이랑 알파고가 바둑 둘 때 국이라고 대국 둔다고 그러죠. 대국 한다고 그러죠. 그 반자에다가 국자를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중국인들입니다. 반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직역하자면은 밥자리 게임이에요. 아니면 밥 전쟁입니다. 자, 중국인의 밥자리는 이렇게 복잡해요. 밥자리를 만들어 놓고 자기네 전쟁하듯이 수행하는 겁니다. 상대의 여러 가지 의도를 다 빨리 파악하고 그 계산성 이런 게 모든 게 들어가서 술자리를 철저하게 준비하는. 그래서 반국이 굉장히 유행하죠. 반국은 사실 중국인과 중국인 사이 관계와 관계를 넘어가는 가장 중요한 윤활유입니다. 여기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뜻하고자 하는 바를 관철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순수 목적에 우리가 먹고 놀자라는 친구 사이의 밥자리도 있지만은 중국인만큼 밥자리를 게임, 승패가 갈리는 게임과 연동시켜서 문화를 만들어낸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없어요. 밥은 서로 낯선 사람끼리, 그 여러분들 사자가 무리해서 사냥을 했을 때 평소에는 으르렁거리면서 못 먹게 하죠. 자기 뺏어온 거를. 근데 공동 사냥했을 때 같이 먹고 이렇게 늘어져서 잠자는 거 보세요. 동물은 식사를 같이 하면 착해져요. 신경이 느슨해져 갖고 경계감이 덜해집니다. 자, 이런 어떤 동물적인 유출을 이 밥자리로 승화시켰다고 할까요? 어쨌든 밥자리로 이런 식으로 밥 게임으로 그 올렸다라는 건 사실 우리가 중국 문명을 바라볼 때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인들의 밥자리는요, 이 전쟁과 게임이라는 요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산의 진미로 갑니다. 거기에 정말 귀한 음식을 만들어 갖고 상대를 대접하면서 게임으로 연동하는 그 버릇이 있기 때문에 중국 식탁은 굉장히 호화스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식기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들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옛날에 황제찬이라고 나오잖아요. 황제가 먹는 음식이라고 그래갖고 뭐 나온지 아세요? 설표, 히말라야, 설표. 눈표범 있잖아요. 눈표범 3개월짜리 새끼. 그리고 코끼리 코. 아, 제가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긴장해서 듣지 마시고 홍콩에 정말 설표 3개월짜리 뭐 천연기념물 정도가 아니죠. 세계적인 멸종위기 동물인데 3개월짜리 구해와요. 연하니까 고기가. 그리고 코끼리 코는 어떻게 먹느냐? 코끼리 입이랑 붙어 있는 부분이 제일 연해요. 그래서 한 덩어리 잘라갖고 음식하고. 그리고 모기 눈알. 모기 눈알 들어봤어요? 동남아시아에서 이제 그저 박쥐 채취하면은 제비 채취하면은 거기가 모기를 잡아먹고 소화가 안 되는 부분이 모기 눈알이에요. 그래서 그걸 채취를 해갖고 이만큼 한 종지를 만들어 오는 거. 이런 몬도가네식의 아주 엽기적인 음식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또 있죠, 원숭이 골. 예? 원숭이 살아있는 원숭이 골. 그거를 살아있는 채로 퍼먹는 그런 식의, 물론 그 중국의 엽기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산의 진미가 등장하는 이유는
바로 이게 게임, 생사를 건, 물론 전투는 아니지만은 그런 아주 급절한 이익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호화 만찬, 호화 그 음식이 나오고 그러면서 중국인의 식탁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중국인의 식탁은 유감이 많죠. 현대 웰빙하는 음식은 절대 아닙니다만 어쨌거나 게임에 들어가는 형국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런 식으로 호화롭게 나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게 싸움의 전통 그리고 싸움을 집성하는 모략의 전통이에요. 근데 모략이라는 건 결국은 병법으로 봐야 되는데 병법. 손자병법이 우리한테 유명하지만은 손자가 다는 아닙니다. 중국은 손자라는 사람이 남긴 병법은 그 수많은 병법서의 극히 일부분입니다. 더 잔혹한 싸움에 관한 기술들이 많았고 싸워서 어떻게 이기느냐에 대한 탐구가 중국 4,000년 전통에 면면하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병가의 시조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바로 강태공입니다. 강태공. 그러니까 손자병법이 나오기 600여 년 전에 이미 존재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위대한 병법의 문을 열어 적겼고 거기 귀곡자부터 시작해서 오기, 백기 이런 수많은 전쟁의 화신들이 등장해서 수많은 병법서를 남겼어요. 그래서 문헌상으로 이제 존재하는 중국의 병법서는 약 3천여 종. 그리고 내용이 전해지는 것까지 합치면은 지금 한 400여 종 가까이 내려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포탈에 들어가 갖고 여러분들 우리 거 한번 보세요. 한반도에 병법서가 있느냐. 물론 우리 고구려 때 또 이름이 몇 개 전해지는데 전혀 내용은 안 전해지는 몇 개가 있긴 있어요. 근데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에 비해서 중국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3, 4천 종에 가까운 병법이 존재를 했었고 그 많은 병법 중에 내용이 실제 전해져 오는 게 또 수백여 종이 있고 그리고 3,000년 전통에 빛나는 바둑이 내려오고 있고 거기에 못지않은 장기는 바둑보다는 훨씬 하위 개념으로 분류가 돼요. 그리고 중국 국민의 정말 국민적인 오락, 마장이 전해집니다. 마작도 결국 성을 쌓고 내 성을 남의 성과 견주면서 벌이는 고도의 두뇌 게임이죠. 이 인류가 만들어낸 게임 중에 가장 재밌는 게임을 꼽는다면은 이 마작이 꼽힌대요. 이게 국민 생활화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모략과 이 병법으로 연그러낸 그 가장 깊은 콘텐츠가 모략이라고 한다면은 그 모략은 정말 성공했을까? 자,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끝낼게요. 이 중국을 지금 AI에 여러 가지 IT가 발달하고 있지만은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이를 인큐베이터 안에 넣어갖고 그 아이의 뇌를 숙성시키는 인큐베이터가 만약에 발명이 된다면은 그걸 중국 컨텐츠로 만약에 집어넣으면 아주 똑똑하고 영악한 애가 나올 거예요. 왜? 싸움에서 안 지는 그리고 여러 가지 신모 원료 깊이 생각하고 널리 생각하는 이런 어떤 병법으로 무장한 똑똑한 아이가 나올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이한테 기대할 수 있는 게 똑똑함 뿐일까요? 총명함 뿐일까요? 아닌 그렇죠. 아이는 사실 순수하고 맑아야 됩니다. 그죠? 그 바탕이 제대로 다져진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수 같은 게 교육이 돼야지. 만약에 애부터 영악해갖고 따지기만 하고 이런 애가 만약에 키워지면은 그래서 저는 쉽게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비유를 들었는데 중국 문명이 오랫동안 저거를 체화해갖고 한마디로 그 성어로 복잡하게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세옹지마입니다. 세옹지마는 여러분들 세옹지마란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변방의 늙은이가 말을 잃어버리죠. 깊은 비탄에 빠집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비탄에 빠지는 사람들이 그 이웃들이에요. 그 이웃들이 와갖고 그 노인네를 위로하죠. 아유, 말 한 마리가 집을 나가갖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슈. 물론 충청도 사투리는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웃들이 그렇게 위로를 하니까
이 노인이 하는 말이 여러분들 아마 세옹지마 뜻만 아실 거예요. 이 곡절은 잘 모르실 텐데 그 노인이 아니요. 그건 아직 몰라. 행인지 불행인지 아직 그건 잘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제가 충청도기 때문에 충청도 말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이 나가갖고 어떻게 돼요? 걸프렌드를 데리고 옵니다. 이거 웬 횡재야? 그러니까 할 일 없는 이웃들이 또 찾아왔어. 이거 좋겠시오 노인장 어떻게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두 마리가 됐네요. 근데 이 노인이 놀랍게도 아니요. 이건 행인지 불행인지 더 두고 봐야 되는 겨. 이렇게 하죠. 세 번째, 그 새로 들어온 말을 타고 노인의 아들이 놀다가 떨어집니다. 떨어져가고 다리가 부러지죠. 그러니까 또 이웃들이 또 찾아와요. 그래서 또 위로합니다. 아이고 좋은 줄 알았는데 이게 참 이게 또 왜 이렇게 됐지요?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는데 노인이 또 똑같은 얘기예요. 아니야, 더 두고 봐야 돼. 근데 전쟁이 나죠. 전쟁이 나는데 다리 부러진 아들이 다행히 안 끌려나가죠. 이 세옹지만 뭐예요? 행과 불행을 같이 보는 거죠. 그리고 행인지 불행인지 기쁨인지 슬픔인지 더 두고 봐야 된다는 이 시각. 사태를 더 관망하면서 오랫동안 관찰하는 중국인의 지혜 같은 거예요. 자, 요 대목 말씀드리고 이게 아마 중국 문명에 비칠 수 있어요. 송양지인이라는 성어를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송양지인은 뭐냐면 2500년 전 아까 손자 그 무렵입니다. 그 남방의 그 야만 버버리안 초나라라고 하는 이 버버리안에 속하는 사람들이 왕성하게 힘을 키워가고 거기가 물산이 풍부하거든. 중원을 위협하고 있었어요. 그 중원을 위협할 때 이 군대가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북추상하는 거죠. 이때 송나라라고 하는 그 전선에 서 있던 조그만 나라에 양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양공이 군대를 끌고 와서 그 병력을 맞이합니다. 그 앞에 홍수라는 강이 있었어요. 그 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나라 군사가 드디어 강을 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송나라 양공의 참모가 달려와 갖고 이거 막아야 됩니다. 쟤네들이 강을 건널 때 공격하지 않으면은 워낙 강력한 군사놈들이라서 우리가 죽습니다. 그때 이 양공이 이런 말을 해요. 아니요, 임마. 우리가 신과 믿음과 의리를 표방하는 나라인데 어떻게 남이 위험에 빠졌을 때 공격을 하나? 이렇게 속된 말로 싸우는데 무슨 신의와 뭐 믿음 같은 게 헛소리 아니야. 그래서 참모가 왕창 삐졌어요. 바보 같은 이러면서 이제 물러났는데 드디어 강을 넘었어. 강을 넘었는데 옛날 군대는 진을 짜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에요. 진을 형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또 한 명 찾아와 갖고 진짜 이거는 이때 안 치면 우리는 죽습니다 했더니 똑같은 소리 하는 겨. 에이씨, 진짜 못 알아듣네 바보 같은 놈. 믿음과 의리로 우리는 가는 군대인데 이거 어떻게 그렇게 이 사람들 하면서 가버렸죠. 드디어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붙자마자 그냥 허벅지에 화살 한 대 맞고 도망다니다가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걸 송양지인이라고 중국 사람들은 2500년 동안 욕을 해댔습니다. 근데 중국 문명은 사실은 아까 인큐베이터 얘기했지만은 중국이 결여한 게 있다면은 바로 이 순수한 맑음입니다. 이 전쟁터에서 송양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긴 했지만은 중국 문명은 이 어리석게 어진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 기우에 불과하다라는 말 아시죠? 기나라 사람이 하늘 무너지는 걸 걱정을 해갖고 야단 맞는 장면이 있죠. 에? 하늘이 왜 무너져 이 X나.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대한 땅에 사는 사람이 하늘을 유추하는 거는 정말 위대한 거예요.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만약에 땅에 골몰하면은 그거는
땅에 묶인 사람들이죠. 땅을 살아갈 때 지혜는 중국이 이렇게 줍니다. 하지만은 땅을 벗어나는 어떤 추상과 맑음, 밝음 이런 궁극에 관한 질문이 안 나와요. 그래서 2500년 전에 손자가 활동하고 이런 무렵에 공자도 나왔습니다. 근데 공자는 노노와 그리고 그 제자 맹자를 통해서 우리 육아 경전의 어떤 축을 이뤘지만은 그거는 땅에 묶인 시선이에요. 땅에서 전쟁을 피해보고자 하는 사람의 시선이라고. 그래서 예법을 만들고 예법으로 서로를 중화시키는 방법에 대한 골몰이었지만 그 동시대 인도 북부에서 태어난 시타르타의 시선은 못 쫓아갑니다. 시타르타는 하늘을 향했고 우주를 향했죠.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 갖고 사고가 뻗어갔죠. 그런데 중국 문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 문명은 땅에 묶였어요. 그 이후로도 굉장히 오랫동안 땅으로 묶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어떤 화려한 지혜, 싸움의 바둑 뭐 이런 모든 걸 통틀어 갖고 중국이 발전했느냐? 유감입니다만 중국 문명은 사실 그 화려한 병법과 지혜의 가능성을 지나치게 땅으로 묶으면서 명청 시대에 걸쳐 갖고 36개를 만들어냅니다. 그 화려한 그 다양한 싸움의 방법을 36개로 만들어요. 그 화려했던 다양한 문명적 요소들을 그리고 지혜의 어떤 전통이 조그만 꾀로 퇴화합니다. 36개는 첫 대목이 만천과해, 하늘을 속이더라도 바다를 넘어가야 된다는 속임수와 트릭으로 좁아져요. 중국 문명은 제가 볼 땐 이 좁아지고 음울해지는 그런 속성을 충분히 드러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문명에 지금 현대 중국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 말 못하는 사람들, 자기 문명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지만은 이게 자기 총명, 자기 앞가림하고 자기 혈연과 혈연을 조금 외곽으로 뻗는 유사혈연까지 생각하는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 내지는 자기 이기주의, 대륙식 이기주의에 함몰할 수 있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옆에서 누가 넘어져서 숨이 넘어가더라도 남에 대해서 비교적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남이 잘 되는 것도 싫고 남이 안 되는 거는 신경 안 쓰고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좀 약간 무감하고 타인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을 내지는 자기의 어떤 여지를 남과 공유하면서 같이 넘어가는 이런 어떤 사고적인 틀이 좀 잘 안 나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영악합니다. 그리고 머리 쓰는 방식 같은 게 우리보다 더 세련됐고 남에 대한 이해 같은 것도 좀 철저하게 그 앞가림을 잘 하고 단도리를 하면서 영악하게 자기를 처세하는 이런 건 많이 발달했지만은 다리를 놓고 남을 포용해주고 사랑해주고 이타하고 박애하는 그런 정신적인 세계는 사실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건 너무 거창한 얘기를 해서 이 방송에서 좀 얘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요소들이 있고 현상들이 좀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좀 제 강의입니다. 어떤 소감을 받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중국은 우리가 문명성을 가진 거대한 개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저 안에 어떤 무엇이 축적이 돼 있고 응고돼 있는지를 잘 알아야지만 중국인의 아니면 중국을 이끌고 있는 공산당의 어떤 사유와 행위 같은 거를 제대로 밑바닥부터 제대로 이해할 수 있으리라는 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랜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